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쟁송법 강사 박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설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처음 이 시험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금년에 1차 시험 합격하시고 처음 2차 시험장까지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침 며칠 전에 24년도 2차 시험이 있었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행정쟁송법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이번에 크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금년 시험의 어떤 그 중요한 점을 이슈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벼운 얘기부터 말씀드리면은 농사시험의 행정쟁송법 과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수험생 집단은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자 수험생 집단, 두 번째는 여자 수험생 집단. 지금 농담을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쟁송법 과목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물론 어렵지만은, 이거 행정쟁송법을, 그러니까 저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요거도 먹겠지만 저는 쉬운데 이상하게 수험생 집단의 평균적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하고 공부하시면 다 알게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 행정쟁송법 시험 과목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 과목이 그럼 뭐 패러다임이 바뀐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뜻밖의 그런 문제라고 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뀐 거 없습니다. 행정쟁송법 시험 과목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침, 그래서 제가 2025년 판거 기본서의 원고를 미리 요 시험이 있기 전에 완성을 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시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잠시 원고를 확정시키지 않았는데 바로 어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때문에 특별히 들어간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 때문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행정쟁송법 강사님들 책들도 많을 텐데 확신합니다. 그분들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험 때문에 구태여 새롭게 집어넣을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미 책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있었는데 우리 수험생 평균적인 집단의 공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요 슬라이드 자료는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사실은 오늘 설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 들어도 이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재미없는 얘기 하는 것보다 이번 시험에 우리 공부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라는 말씀에서 드리는데, 자, 이게 실제로 표본입니다. 예, 행정쟁송법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안 보시겠지만 앞면에 표지가 있고, 이번에 이제 이 두 면에 걸쳐가지고 50점짜리가 이렇게 배분됐어요. 얼핏 보면 문장이 굉장히 길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25점짜리, 25점짜리.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출제됩니다. 출제되는데, 요 내용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번 문제의 어느 한 부분을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여기 이제 미지급 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최종적으로 가긴 가는데 중간에 이번에 문제가 요 중간에 이제 그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되느냐가 이제 쟁점으로 등장한 겁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소청심사라고 불러요. 소청심사.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소청심사가 행정심판하는 거. 여기 결과적으로는 안 거쳐도 됩니다. 안 거쳐도 되는데 이런 문제를 처음 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난 깜짝 놀랐는데요. 이 책에 다 있어요. 이게 지금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은 이 처분이나 이제 부작위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도 지금 알려줬습니다. 네.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근무수당, 돈이잖아요. 어떤 돈을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았다는 요 사실. 이게 처분도 아니고 부작위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거치지 않아진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죠. 네. 이걸 몰라가지고 어렵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 세밀하게 공부를 하면 다 알아야 되는 사안인데, 알았는데 마치 엉뚱한 외계에서 날아온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네.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예,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가, 예? 구제명령이라는 걸 이제 내리는데, 근데 사업자가 사업자가 이제 이행을 안 하면, 구제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중노위는 사업자한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합니다. 네. 이행강제금, 네, 부과처분을 합니다. 자, 이번에 나온 문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만약에 받았을 때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행정심판에 관할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행정심판이 여기저기 있을 거란 말이지. 이거 어느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냐.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 수험생들이 막 쇼크를 먹었다고 하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형적인 행정처분이에요, 그냥.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노위, 이 시험 문제는 함정을 판 거예요. 지금 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런 부분은 잘 알아요. 노동법에서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중노위건 중노위 할아버지가 나오더라도 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본적인 성질을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그냥 보통 행정처분이므로 일반적인 행정심판으로 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제 중앙행정기관, 국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정답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답이었어. 근데 아마도 이걸 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은 뭐 이게 노동사건이다 보니까 뭐 다른 것이 있나? 예, 그래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고민을 하고 어때요? 아주 간단한 논점인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막상 이거 다 알아요. 알았는데 이상하게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사안을 제대로 포섭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 책가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감히 천원 내가 드리는데 시중에 이제 노무사 시험 학원이 뭐 몇 군데가 있고 이름난 강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제발 요약집 같은 걸 가지고 저는 요약집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요약집 같은 거로 하고 뭐 출제되는 예상 논점만 위주로 가지고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그랬을 때 빵빵 터지는 거지. 이런 문제에서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이게 세밀하게 공부를 안 해두니까 정확하게 절차를 공부를 안 해두면은 그대로 틀립니다. 이번에 출제하신 분들이 아마 그걸 노리신 것 같아요.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이 좀 편식을 하고 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걸 살짝 기본적인 걸 물어봤어요.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행정쟁송법은 크게 보면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한 분과입니다. 이제 기존의 노무사 수험생 여러분은요, 이 행정쟁송법 있죠. 행정쟁송법이 붕 떠 있는 다른 행정법과 별도의 다른 어떤 세계인 줄을 알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은 대부분이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요 기본적인 부분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쉬워요, 이거. 죄송한 말씀인데. 딱 보면 뭔지 알아, 논점을 알아. 근데 정작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들은 어렵게 느껴져. 왜? 기본적인 이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책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발품을 팔아가지고 책들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들 책들 비교하셔가지고 잘 설명되는 게 중요하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알았죠? 기본 교재는 세밀하게 설명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책들은 반대로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알았죠? 야, 이따위 것들을 다 공부해야 되냐? 정말 답답한데. 그래가지고 그냥 편의상 잘 요약되는 거, 산뜻하게 보이는 거, 가독성이 있는 책이 좋다고? 다 쓸데없는 소리건. 네. 저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행정법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부는 차근차근히 한 글자 한 글자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결국은 그런 분들이 합격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 드리고요. 그죠? 이번 시험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죠? 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비록 설명이지만. 그래서 자, 시간 관계상 여기 한 20개 정도 슬라이드가 준비됐지만 다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것들은 이런 최근 사례, 이거 아실 거예요. 의과대학교 증원 문제가 요즘 한창이죠. 이런 것들이 쟁점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신문기사를 읽고 그럴 때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법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는지를 좀 생각해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공부가 재밌습니다. 그래야 기억이 남습니다. 나 이번에 집행정지가 출제될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쯤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건의 유형,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사건이 유형이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 그죠? 여러 가지 사건 유형이 있으니까 그 유형에 맞춰서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험범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두 가지 법률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있고. 여러분 소송은 법원에서 한다는 거 잘 아실 거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거 좀 생소한 걸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행정기관 내에서 하는 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은요, 행정쟁송과 관련되는 민사소송법의 내용도 시험법에 일단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이것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연결되는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번 시험이네요. 네, 이번 시험인데, 문제의 양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여기 50점짜리 큰 문제, 복합사례형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이런 내용들. 그죠? 시간의 근무성 나왔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이 행정재정법은 노동법 시험이 아니라니까. 예, 노동법 문제냐, 이번에 노동법 문제냐, 행정쟁송법이 막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은 그런 분들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이야. 왜냐하면 노동법적 쟁점을 쓰라는 게 아니야. 시간의 근무성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험은. 노동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행정처분이라는 걸 아는지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번 시험에 육아휴직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육아휴직급여가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 그죠? 그렇지만 사회보장법 1차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모르더라도 푸는 문제야. 우리 행정재정법은.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준사례형 이번 시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각 주제별로 대상적격이나 원고적격, 제소기간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가 분명히 있긴 있다. 이 정도 오늘 시간에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시험범이라는 건 전반적인 주제에서 다 출제가 되는 거니까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일단. 그렇지만은 뭔가 힘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다른 관점에서 요건이나 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소송이라는 건 심리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판결, 행정심판은 이제 재결이고.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것도 골고루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방법은요, 일단 즐거운 답안, 채점자에게 즐거운 답안을, 즐거움을 주는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제 의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점이 이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글씨체도 명필을 요하지는 않지만은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를 또박또박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답안 작성 요령이에요. 적절한 띄어쓰기도 필요하고요. 한 세네 줄, 한 단락이 끝나면 한 줄 띄고 이런 요령들은 차차 여러분 터득해 나가실 수 있어요. 목차, 채점하시는 분들은 수천 장의 그 답안지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그 도사들이야, 도사이기 때문에요. 보긴 봐요. 제가 이거 모의고사 채점을 하면 다 눈에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 그렇지만은 이제 예의상 소목자를 친절하게 우리가 수험생들을 잘 잡아서 채점자에게 이렇게 헌납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이런 논리로 생각합니다. 이걸 한눈에 보이도록 잘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소목자만 보더라도 소목자 다음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를 채점자가 알 수 있도록. 알면 어때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이 금방 또 눈에 들어오지?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또 말씀드리면 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본론 부분이 중요하고, 이 본론에 있어서는 판례. 우리가 모든 법학은요, 판례와 학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판례와 학설을 열심히 공부하는 시험 과목이에요. 판례와 학설. 왜냐하면 법률에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게 판례와 학설이에요. 그게 책에 써있고, 우리는 최대한 이걸 익혀야 돼요. 그래 놓고 자신의 입장에 따라 어떤 내용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법학 과목이다. 기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중복적인 내용이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재정법을 공부하는 마음가짐?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민법을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 조금 전에 인사노무관리 교수님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인사노무관리할 때의 마음가짐과 행정재정법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 느낄 수는 없지만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와 사회의 이익 같은 거,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막 충돌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1차 시험에서 민법 같은 거하고 전혀 이질적인 과목이에요. 이런 특징을 잘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 과목은 기본서가 하나 있고요. 한 900페이지, 900페이지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좀 두껍긴 하지만, 기본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사례집이 있습니다. 기본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점수를 좋게 받는 건 아니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 적응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 실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러면 나는 사례 문제를 공부하면요. 기본서를 다시 봤을 때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갖춰야 되는지 공부하셔야 돼요. 아무튼 모든 강사님들의 그 주요 커리큘럼은 그거예요. 여러분 기본서와 사례집이 있다. 오라시고 제 과목도 그 위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마다 상황 적합적으로 내가 필요한 공부 자료들은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배부를 해드리면 그것까지 챙겨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되고 더 공부 범위를 확장시킨다 그래가지고 고득점 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제가 오늘 첫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결론이기도 한데 결국은 약삭 빠르게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을 때 철저하게 법률 용어부터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세밀하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 기본서는요, 한 줄 한 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발 알았죠? 절대로 암기 과목은 아니다. 인사노무 관리는 암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교수님도 그런 말씀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암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아마? 네, 암기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제 그 법리에 우리가 일상의 어떤 언어가 아니에요.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글자, 한 단어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질문 게시판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가 다른 강좌도 이제 다른 곳에서 과목을 강의하는데 이번에 이제 바로 지난주에 합격자가 발표됐는데 그 시험, 뭐라고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 평소에 나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 학생들이야. 여지없이 그 학생들이 다 합격해버렸어요. 우리 게시판도 잘 활용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발 좀 질문 수시로 좀 하시고요. 그러면 질문에서 답을 얻어보는 것들은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실오라기 같은 차이에서 여러분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GS 연기부터 GS3 그다음에 최종 모의고사까지 단계적으로 할 것이에요. 제가 가장 효율적인 수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긴 시간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